열려있는 게 좀 많네요. 자, 26회, 제26회 실무 이론평가 15개를 한번 같이 풀어보죠.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1번은 재무제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옳은 것 찾아라. 1번을 보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때문에 틀렸네요. 여러분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이에요. 시점. 기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뭐냐면 저기죠. 손익계산서. 자, 1번 틀렸고 2번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오케이. 2번 하자 없습니다. 3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틀렸습니다. 이건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뒤에도 말이 안 되네요. 자산, 부채,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3번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었고 1번은 보니까 뒤에 설명이 모두 손익계산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은 손익계산서 설명이요. 3번이 재무상태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사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사채가 됐든 차입금이 됐든 1년 이내 상환은 비유동이 아니라 유동 부채로 분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맞았습니다. 다음 문제.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유동자산은 75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 맞는가 볼까요? 유동자산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현금성 자산부터 상품까지가 유동자산입니다. 네, 다 더해 봅시다. 틀렸네요. 예,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답이 1번이네요. 예, 유동자산은 115만 원이에요. 115만 원. 75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 맞았나 봅시다. 투자자산 10만 원이다. 예, 투자부동산 맞았고 비유동 부채 120만 원이다. 비유동 부채 요거 장기차 입금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120만 원 맞았고 자본은 25만 원이다. 자본은 여기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두 개가 있네요. 25만 원 맞았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자료에 의한 주식회사 한공의 10월 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입니까? 단일 상품이고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네, 총평균법 문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총평균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액 다 더하고 수량을 다 더해서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기 6월 10월 1일 거에 수량 300개에 금액은 3만원 그리고 매입이 10월 10일날 500개의 금액은 10만원 그리고 또 매입이 언제 있나요? 20일날 있네요. 10월 20일날 200개의 금액은 8만원 8만원밖에 안 해요? 네, 8만원 맞네요. 네. 자,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1000개네요. 1000개 맞죠? 네. 1000개. 1000개의 금액은 21만 원이네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균 단가 얼마 나옵니까? 21만 원 나누기 1000 하면은 210원 나오네요. 이것이 총평균법에 의한 월평균 상품의 단가입니다. 이 단가에다가
지금 재고 금액을 물어본 거죠. 예. 상품 재고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재고가 몇 개냐 이겁니다. 자, 매입이 1000개여서 매출이 200개입니다. 매출 200개. 그러면 800개 남았죠? 그러면 매출 또 400개네요. 자, 1000개에서 400개 팔았으면 600개 남은 거죠. 재고가. 그래서 210 곱하기 재고 수량 600개 하시면 돼요. 네. 210 곱하기 600. 이게 답입니다. 이게 재고 금액이에요. 그러면 6이 12, 6이는 6. 네. 12만 6천 원. 네.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총평균법 문제가 나오네요. 주로. 총평균법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은 선입선출법 문제입니다. 선입선출법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문제를 아니 이게 선입선출법으로 자주 나와요, 정말. 예. 선입선출법으로 재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털어내야 됩니다. 자, 요 200개를 한번 털어볼까요? 요 200개는 여기서 200개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00개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 200개를 털어볼까요? 요 200개는 여기 100개하고 여기서 100개입니다. 그러면 요게 400개 남았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요? 400개 곱하기 200원. 8만원이죠? 8만원에다가 여기 200개짜리 그대로 남았죠? 8만원. 8만원 더하기 8만원이 재고 금액이에요. 그래서 16만원. 요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선입선출법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또 내면은 총평균법. 어렵게 내면 이동평균법. 응? 이동평균법. 후입선출법도 거꾸로 하면 돼요. 후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반대로 하시면 돼요. 뭐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지금 나왔던 총평균법. 네, 두 가지 확실히 알아두면 돼요. 다음 4번.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3만원을 원천 징수하였다. 요거네요, 답이. 여러분, 근로소득세 3만원 원천 징수할 때 대변에 요 3만원을 뭘로 기록합니까? 예수금으로 기록하죠. 그 예수금이 유동부채예요. 다음 달 10일 날 갚아야 돼, 그거. 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기말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에 2018년 재무상태표상의 대손충당금과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야, 이 문제 아주 이게 지금 지난해 문제지 않습니까? 지난해 바로 2017년도 문제는 지금 2018년도하고 유형이 뭐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죠? 계속 나오네요, 이 문제가. 예. 대손충당금 기말에 어떻게 되느냐, 또는 기말의 대손상각비,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각비가 얼마이냐. 이런 문제 참 지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예,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나오는 형식이 좀 약간 질문하는 그 주어진 데이터가 약간씩 달라져서 그렇지 결론은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대손충당금은 얼마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연습했으니까. 자, 내일도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말정리상 매출채권 잔액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출채권 잔액의 2%다 이거예요. 자, 매출채권 잔액이 여기 있습니다. 100만 원에 2% 얼마예요? 2만 원. 그래서 답이 어디 있습니까? 대손충당금은 2만 원. 이것이 아니면 밑에
3번, 2, 3번이 지금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상각비는 어떻게 구하느냐? 2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대손충당금을. 그러면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이 8,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결산 때 얼마만 충당하면 됩니까? 12,000원만 충당하면 되죠. 그 12,000원을 충당하는 분계를 우리가 결산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2,000원을 충당하는 분계를 12월 31일자로 우리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12,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2,000원, 이러한 결산 수정 분계에 의해서 이 대손충당금이 여기에 더해져 가지고 여기 8,000원과 더해져서 결국에 대손충당금 잔액은 2만 원이 되는 것이고 요 2%에 해당되는 2만 원. 그리고 이 수정 분계에 의해서 차변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대손상각비는 12,000원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셈입니다. 답이 3번에 있었다. 그 다음에 6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 자, 한번 다 다뤄봅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역시 자본잉여금이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뭐예요?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 아직들 못 외웠나 봐요. 예? 자본 개념科目아직 못 외웠나? 큰일 났네요. 네. 하여튼 외워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요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네. 뭐 제가 그랬죠.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 평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거 참 여러분 괴롭힐 거다. 시험 잘 나와요. 예. 근데 잘 나오는지 알면 오히려 이거 쉬운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기출문제 6회를 풀면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예. 이거만큼은 기억을 해야 돼. 이거만큼.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상품 계정을 주었네요. 네. 그러면 밑에 기말 상품 장부의 수량이 40개고 개당 단가는 1,000원이다. 그러면 40만 원인가요? 40개 곱하기 1,000원은 4만 원이네요. 4만 원. 뭐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그러면 순실현 가치 개당 500원. 이게 시장 가치가 이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공정 가치에서 판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뺀 거죠. 이거는 재고 자산을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재고 자산 평가. 그러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단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은 없다. 예. 수량은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게 상품 계정의 차변이 뭐예요? 이게 기초 상품이죠. 전기 2월. 거기에다가 4월 25일, 7월 18일 이게 뭐예요? 단기 매입이죠. 기초 상품에다 단기 매입 더한 거 이게 상품의 차변 합계지 않습니까? 판매 가능 금액. 예, 얼마입니까? 60만 원에다가 요게 70만 원 합계 딱 써놓고 대변의 합계도 7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대변의 합계도. 그래서 이 대변에 뭐가 오느냐면 여기에 매출원가가 오고 여기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40개 1,000원이니까 4만 원이라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4만 원. 그러면 이건 뭘까요? 7월 19일 날. 반품했네, 반품. 여기 외상매입 7월 18일 날 외상매입 40만 원 한 것 중에서 5만 원이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품시킨 거예요, 이게. 반품. 그러니까 요거 반품으로 그냥 여기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뭐예요? 매출원가 자리라고 그랬죠? 자, 현재 매출원가 얼마입니까? 요 70만 원 되려면은
4만, 5만 원, 9만 원 빼면 여기가 얼마예요? 61만 원이죠. 그런데 이 61만 원이 매출원가가 아닙니다. 왜냐? 이 상품 계정으로만 따지면 현재는 61만 원이 매출원가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요 원가 1,000원이 500원이에요. 순실현 가치가. 그러면 하나당 500원씩 하락을 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500원 곱하기 여기 있는 40개. 40개만큼이 매출 원가에 가산을 해야 돼요. 가산. 네.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4, 5, 22만 원이죠. 요 2만 원이 내용은 뭐냐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요게 2만 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네. 아,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여러분 잘 받아 적으세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에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네. 그래서 61만 원 플러스 2만 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된다. 아시겠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됩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분개하는 방법, 분개하는 거 적어 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63만 원이니까 일단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이고, 제가 이제 메모장 꺼내면 요 빨간 글씨는 지워지는데, 이것은 다 메모하셨죠? 예. 자, 이 순실현 가치를 매출원가에 가산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분계가 해당이 되느냐면요. 이게 지금 기말 상품, 기말 상품에 기말 상품을 순실현 가치로 평가 시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게 2만 원이었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2만 원이었습니다. 이 분계는 아마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책에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딱 한 페이지, 딱 한 페이지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책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재고자산 공부할 때 우리가 그 자산의 재고자산 공부할 때 분명히 나왔습니다. 상품 공부할 때 재고자산 평가해가지고 이 분계도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자, 그러면 뭐 이걸 결합관계가 중요해요.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한다?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뭐다? 재고자산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에서 빠진 것만큼이 뭐가 되겠어요?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 원가에 가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2만 원을 말이죠. 매출원가 아까 61만 원 계산한 다음에 2만 원을 더한 이유는 이 순실현 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순실현 가치가 개당 500원이다. 이걸 써준 이유는 평가를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좀 문제를 정확히 내려면은 순실현 가치로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 그렇게 좀 전제를 했으면 더 분명해지는데 그냥 순실현 가치가 이거다.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순실현 가치가 이거니까 평가를 했겠다. 우리가 왜 평가를 했다고
전제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법의 평가라고 그러죠.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순실현 가치가 장부의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그때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출제위원이 여기 밑에다가 순실현 가치 1,500원 아니면 1,100원 이렇게 써놓으면 무시해야 돼요. 무시. 예. 순실현 가치가 써놓은 거니까 이거 평가하라는 건데 저가법이니까 평가 안 하는 거예요. 예. 저가법. 순실현 가치가 장부의 가격보다 낮을 때 한해서 평가한다. 저가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여러분들 또 괴롭히려면은 여기다가 그 순실현 가치를 개당 뭐 1,500원이라든지 1,100원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무시해버리고 지금은 무시하면 안 돼요. 500원이니까 낮아요. 저가법이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자산 공부할 때 한 페이지에서 쓱 하고 지나가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나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손익계산서상의 이미 이자 비용은 30만 원이다. 네, 이자 비용이 30만 원. 주식회사 한공의 2017년 말과 2018년 말 재무상태표 관련 계정이 다음과 같을 때 2018년 현금 지급한 이자 비용은 얼마냐? 야, 이런 문제가 과거에도 나오긴 나왔었어요. 예. 여러분 뭘 질문했는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자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한 이자입니다. 예.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현금으로 지급했든 안 했든 당기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2018년도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의 기간에 해당되는 모든 이자 비용은 다 현금 지급했든 안 했든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금하고 상관없어요. 발생주의니까. 그런데 지금 물어본 것은 현금 지급한 현금주의로 한번 이자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봐라 이겁니다. 자, 밑에 데이터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예, 미지급 이자에 대해서. 자, 미지급 이자 2017년 말 겁니다. 이때 미지급 이자는 언제 지급했을까요? 당기에 지급했죠. 작년에 미지급 이자. 올해는 줘야죠. 올해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 지급액에 이건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기. 당기의 이자 비용에 현금 지급액에 이건 해당이 돼요. 자, 2018년 말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미지급 이자. 이거 아직 현금 안 줬다는 거죠? 네? 미지급 이자 아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미지급 이자도 발생주의에 의해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단기의 비용이니까. 근데 미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안 지급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전혀 이해한 거예요? 10만 원은 언제 줘요? 내년에 주죠. 그렇죠. 2019년도에. 왜냐면 이게 지금 2018년 말 현재의 미지급 이자예요. 그런데 이 미지급 이자는 2018년 말 미지급 이자라는 것은 당기의 비용인데 지급하지 않은 것이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비용.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지급 비용이라고 그동안 분개했었어요. 예? 미지급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 안에는 미지급 보험료도 해당되고 미지급 이자도 해당되고 미지급 임차료도 해당이 되고 모든 임차료, 이자, 보험료 이게 다 미지급 비용이란 말이죠. 그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당기의 비용에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아직 현금 지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빼줘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요 5만 원은 왜 더하느냐? 이게 전기 겁니다. 전기.
전기인데 이거는 단기에 현금 지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2018년도에 현금으로 나간 이자 비용만 한번 따져봐라. 그러면 30만 원에서 요 10만 원 빼고 그럼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20만 원인데 전기 거 5만 원 단기에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자, 논리적인 생각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결산할 때 이자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이자 비용을 결정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경과된 이자는 다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잡죠. 단기의 이자 비용인데 아직 미지급한 것도 단기의 비용으로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발생주의란 말이죠. 그게 유용한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것과 이 데이터를 주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는 얼마일지를 하면서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단기의 이자 비용 중에서 미지급한 이자 비용은 현금 지급 아직 안 했으니까 이거 뺀다 이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럼 20만 원이 되죠? 그럼 20만 원만 단기의 현금으로 나갔겠느냐? 여기 이제 2018년 말 미지급 비용 5만 원. 언제 지급했어요? 올해 지급했죠. 그래서 이건 더해진다. 정리되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보고 뺄 거 빼주고 더할 거 더해주면 된다. 이걸 뭐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외운다는 것은 너무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공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더하고 빼주고 해주시면 된다. 아마 답지 보면 여기 25만 원 맞을 거예요. 다음에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주식회사 한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의에 따라 보통주 100만 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액면가 5,000원이죠. 네. 1번 기억 자본잉여금 증가하죠. 네. 자산 증가하죠. 부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이 자본으로 넘어오는 게 그게 이익잉여금이죠. 이거 영업해서 이익이 난 게 아니에요. 자본거래에서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얼마일까요? 자본잉여금이. 응? 이희원 씨. 자본잉여금이 얼마일까요? 응? 자본잉여금이 얼마일까요? 10만 원? 100만 주인데. 응,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예요. 10억이네, 10억. 여러분, 요 100만 주니까 100만 주 곱하기 얼마 해서 구해야 돼요? 1,000원. 그렇죠? 여기 액면가가 5,000원인데 6,000원으로 발행했으니까 자본잉여금은 10억입니다. 10억. 계산해 보니까 100만 곱하기 1,000 10억. 자, 자산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산이 증가한다. 신수진 씨. 자산이 얼마 증가할까요? 자산이 얼마 증가합니까?
뭐예요? 100만 주 곱하기 6,000원. 자금을 마련했던 현금으로 발행해가지고 현금이 얼마 들어왔냐를 따지는 거죠. 6,000원에 발행했잖아요. 100만 주 곱하기 6,000원 60억. 60억.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은 이게 기억 니은이라는 걸 여러분 쉽게 찾아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분계까지 하고 이거의 거래의 결합 관계를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자, 이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차변의 현금이 60억이에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대변의 자본금은 50억이에요. 대변의 자본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라고 분계는 안 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억이에요.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래의 결합관계로 정리를 하면은요, 이 현금 60억이 자산 증가가 되는 거고요. 대변의 자본금 50억이 자본의 자본금 증가고요. 자본의 자본금 증가. 자본은 또 몇 가지 또 구역이 또 나누어지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본 잉여금의 증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에는 자본금도 있고 자본 잉여금도 있고 자본 조정도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이익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식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까지 딱 이렇게 쓰면 이 문제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상증자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 아시겠죠?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손익 분석에 대한 대화 장면이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자,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증가하였는데 순이익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영업이익은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뺀 거예요. 그야말로 영업에 따른 이익입니다. 이건 아주 좋아요. 이 회사가 전기보다 좋아졌어. 그런데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 밑에 있는 비용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이익 밑에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 밑에서 빼주는 비용은 영업외 비용. 그래서 당기 순이익의 감소는 무엇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밑에 영업의 비용은 개정 과목이 아니죠.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개정의 분류이지.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여기 뭐냐 이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요. 이게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해가지고 엄청 손실을 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100억에 샀는데 팔 때 한 30억 받고 70억 손해보고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에서 이익을 엄청 내놨는데 당기순이익은 푹 떨어져 버리는 거죠. 4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직접세 아니고 간접세죠. 단일세율, 지방세 아니고 국세죠. 생산지국, 소비지국이죠. 소비지국과세원칙. 자, 단일세율이 일단 답입니다. 근데 참 이거 단일세율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세요. 그러나 세율이 10% 단일세율이지만 0세율을 적용하면 이거 두 개가 되는 셈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율은 알고 보면 10%도 있고 0%도 있는 거예요. 답은 여기 단일세율이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단일 세율이 있고 맞는 게 여기 4번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예? 소비지급 과세 원칙 해가지고 4번이 예, 그렇게 보기가 되어 있다면 답은 4번이 돼야 돼요. 왜? 0%를 감안하면은 세율이 단일은 아니죠. 예. 다음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관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옳은 것 찾는 것이죠. 1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예, 1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문 판매업이라든가 방문 판매업 하는 분들은 사업장이 따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소, 즉 그 사람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은 간이 과세자죠. 3번 무인 자판기를 통한 사업은 무인 자동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이다. 아닙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소가 사업장이 되죠. 4번 간이과세자의 애정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간이과세자는 애정신고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뿐이었어요. 다음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다 표시해 주시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 거래이다. 예,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렇죠. 과세죠. 2번 재화의 수입 과세 대상 거래이다. 그렇죠. 3번 주식의 양도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요. 예. 그 다음에 4번 상품권의 양도는 과세 거래다.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상품권은요.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하고 교환했을 때 그때 공급으로 봐요. 그걸 거래로 공급 거래로 과세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상 공급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이거 쉽죠. 3번이네요.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이게 영세율이죠. 다음에 15번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항공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에 필요한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다. 매입세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이런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원재료 구입, 네, 이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이 수입 금액, 구입액이니까 이것의 10%죠? 네, 그러면 500만 원. 공장 부지 조성, 이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니까 안 돼요. 거래처 접대용 구입액, 이거 접대비기 때문에 안 돼요. 종업원 명절 선물 구입액, 과세제화. 네, 과세제화니까 여기에 세금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제받을 수 있죠. 복리후생비니까. 네, 그래서 100만 원에 10%. 그러면 10만 원. 그러면 여기 아까 원재료에서 500만 원에다가 여기에서 10만 원. 1번에 답이 있었다. 이겁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10분간 쉬었다가 실기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